괴수의 딜레마의 논리적인 결론이라는 건 모두가 배신을 하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자연 선택 이론은 개체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유리한 행동 혹은 형질을 갖게 하는 유전자들이 결과적으로 자연 선택이 된다는 것이 다윈이 발견한 것이죠. 다윈의 이론에 따르면 각자 자신의 번식 성공도, 즉 평생 동안 낳는 평생 동안 낳는 자식의 수를 최대화하려고 애를 쓰는 개체를 진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왜 이타적인 불임성 일꾼이 진화하는가가 사실은 찰스 다윈을 괴롭힌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없는 잎군 개미라고도 하는데요. 립커러 엔트라고 해가지고 잎을 이렇게 잘라다가 나뭇잎, 꽃잎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와서 그 꽃잎을 자기 군락에다가 넣고 그 위에 버섯을 키우는 이런 개미들입니다. 이런 일꾼들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자신은 번식을 안 하고 여왕이 낳은 자식들을 키우는데 평생을 몸을 바치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발에 이렇게 치이는 그 수많은 일꾼 개미들이 다 사실은 다윈을 그토록 괴롭힌 그런 골칫덩이였던 것들이죠. 특히 어떤 이기적인 유전자 이론에 입각한 현대 진화 이론이 사실은 인간은 상당히 이기적이다 이런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물론 본질적으로 이기적일지는 몰라도 때로는 상당히 우리가 속한 집단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혹은 어떤 대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행동이 종종 관찰이 되죠. 안중근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국립현충원에 안정된 이런 군인들,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 군인들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의인 이수연이라고 해가지고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일본에서 즉 자기랑 전혀 관계없는 일본인 지하철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진 이런 행동처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인간의 이타성은 기본적으로 유전자의 이기성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기적인 유전자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로 때로는 우리가 집단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행동을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괴수의 딜레마에서 어떤 맥락에 놓였을 때 그 딜레마를 벗어날 수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혹은 다른 문제로 표현하면 딜레마라는 게 어떻게 변형이 되면서 딜레마가 아니게 되는가라는 문제가 돼요. 이게 그리고 노학이 제시한 5가지 길이 바로 이겁니다. 딜레마가 아니게 되는 맥락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5가지 길을 한눈에 한번 정리해 보죠. 저 그림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역시 노학이 그린 그림입니다. 자, 5가지 경로 중에서 이 3개는 노학이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있던 것들을 정리한 거죠. 하나가 킨 셀렉션이죠. 신족 선별. 이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너의 이익과 나의 이익이 같다면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애가 있으신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같은 정도가 아니라 내 이익 곱하기도 아니고 내 이익 100승 정도가 나의 이익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겠죠. 이런 경우에 협력이 쉽게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2번째 direct reciprocity. 제가 책에서는 직접 상호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직접 상호성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나를 돕는다면 나도 너를 돕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는 indirect reciprocity죠. 그이가 나를 도왔기 때문에 나도 너를 도울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은 여기엔 아주 교묘한 논리가 숨어 있어요. 뭐냐면 그이가 나를 도왔기 때문에 이거죠. 얘가 나를 도왔기 때문에 내가 고마워서 너를 돕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돕는 모습을 다른 누군가가 본다면 내가 필요한 때 그도 나에게 도움을 주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indirect reciprocity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소문이에요. 소문입니다. 소문.
그 다음에 이제 5개 중에 뒤에 2개는 노학의 공원입니다. 노학의 공원인데, 나가 네트워크 리시프로시티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네트워크 리시프로시티라는 건 이 그림이 잘 말해주는데, 상호작용이 이렇게 공간적으로 제한되면 협력의 진화가 유리하다는 거.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나와 같다면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얘를 보세요. 얘는 주변에 빨간 놈 2놈의, 빨간 게 여기서 빨간 게 디펙터고 파란 게 코퍼레이터예요. 얘 같은 경우 보면은 뭐예요? 주변에 있는 놈들이 악당이 더 많죠. 그럼 얘가 좋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착한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있는 애들은 굉장히 서로 상승작용이 일어나면서 강해지고, 여기 있는 애들은 나빠지고 해서 이렇게 협력의 진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마지막에 했던 게 이제 지난번에 이건 뭐 전주환 선생님이 워낙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룹 셀렉션.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2개는 사실은 약간 집단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면 나는 배신하지 않고 협력할래라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길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라고 한다면 저는 뭐냐면, 죄수의 딜레마가 아닌 다른 게임으로 변형되면서 딜레마가 극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고요. 이건 마치 혼돈의 야수를 길들이는 방법을 전해주는 거예요. 보시면 고승이 호랑이를 길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연구를 했을 때 사실은 뭐 같은 노학이 강조를 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그야말로 협력을 증진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를 포함한 많은 진화 심리학자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지적인 유의가 아니라 정말로 어떤 실질적으로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쉽게 말해서 인간이 예를 들어 본질적으로 선하다든지 아니면 본질적으로 악하다든지 이러한 기본 전제가 잘못되었다면은, 그리고 좀 더 인간 본성을 잘 이해함으로써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협력을 하고 또 어떤 조건에서는 반대로 어떤 배신 등 어떤 상대방에 대한 착취 전략을 구사를 하는지를 더 잘 이해를 한다면은 정말로 어떤 인간 사회에서 보다 어떤 흔히 말하는 듯이 어떤 포지티브 썸, 넌 제로 썸 게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우리가 열쇠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기서 5가지 룰이라는 게 잘 생각을 해보면, 가만 보면 남 도와주는 게 나한테 손해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남을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남을 도와줄까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주 그냥 천박하게 얘기하자면, 아니, 아들 도와주는데 궁금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죠? 더 나아가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오늘 누구를 도와줌으로써 내일 뭔가를 받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5가지 룰이라는 게 수학으로 표현이 돼서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다 보면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얘기죠. 누구한테 오늘 이렇게 임금을 올려줬다. 이러면 나한테는 당장 손해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올려주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혹은 올려주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올려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나가면 이런 얘기들이 사실 현실으로 풀어나가면 굉장히 풍부하게 풀려나갈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일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풀려나갈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현실에서 저 사람으로부터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나는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할까? 그죠? 내가 그러면 우리 어떤 집단이 있는데 내가 그 모임의 대표인데 우리 사람들이 제때 약속도 나오고 제때 팀에 협력도 하고, 그래서 우리 팀 성과를 좀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그 생각을 해보면 가령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라는 게 사실상 알고 보면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시고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너 한번 네가 오늘 약속 어기면 그 다음에 딴 사람들도 너 따라서 약속 어기면 너한테 나중에 손해될 게
승화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원리도 뭐 이게 뭐 직접적인 상호성의 원리가 사실상 여러분이 현실에서 쓰시는 말일 거고, 너 그렇게 하면 나중에 네 아들 장가 보낼 때 진짜 사람들이 너한테 아무도 딸 안 줄라 그런다. 이게 다 간접 상호성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훨씬 더 잘 알고 풍부하게 알고 있는 내용을 사실상 이론적으로 정리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도 수식에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보면 이 얘기가 사실상 현실에서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드러나나, 그죠? 이런 생각을 하고 읽으시면 어쩌면 그렇게 읽으셔야 재밌고 얻어지는 게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